네, 자 이제 이쯤 돼서 우리 플로어에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면 저희가 마이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해외 유학 장학 후보생 경제학 전공으로 이제 선발된 연세대학교 유승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사무총장님과 또 교수님 이제 대담을 들으면서 뭔가 약간 가슴 한켠에서부터 뭔가 약간 끓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느껴지고, 뭔가 그동안 제가 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중요한 대외적 상황도 제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좀 느끼고 있긴 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나 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기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적의 어떤 전략이 무엇일까? 교수님 저서에 이제 실장에 어떻게 보면 더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었을 때 그 표를 통해서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뭐 대응, 적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셔서 아예 한국은 5분의 3이니까 좀 이제 해칭을 하면서도 좀 이제 밀어내는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하셔야겠다고 결론 내리신 걸 이제 요약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 화살표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추세다 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좀 히든 어서미션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제 취하는 스탠스가 혹은 추세가 우리가 같이 따라야 하는 그런 정답에 가까운 길인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있어서 손들어 이제 질문 드립니다. 네. 각 주를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이 아마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2004년부터 2007년 또 2011년부터 2016년 요 기간 동안 15개의 동아시아 국가들, 즉 아세안 10개국 중에 자료가 별로 없는 브루나이 빼고 9개국, 거기에 남북한, 그다음에 호주, 몽골, 일본, 그다음에 남북한 얘기했나요 제가? 그렇게 15개국입니다. 그래서 15개국의 그 중국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글들을 분석해서 그 시기 동안 이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변수,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 여기에 쓰지 않았던 변수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통계 분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통계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것들은 시그니피칸트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다 최소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는 전제는 있는 거죠. 국가가 자신의 국익을 손해보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본 전제는 있었던 것이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분석을 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갔더라. 그러면 이 15개 국가들이 이렇게 간 상황에서 이러한 거리라든지 지리적인 거리라든지 민주체제이냐 아니냐, 미국과의 동맹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분석에는 들어갔지만 시그니피칸트하지 않았던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의존도였어요. 무역의존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흥미롭게도. 그건 아마도 동아시아 국가 15개국 대부분이 중국과 엄청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그 추론의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 분야 장학생 손쌤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학 분야 전공자라서 뭐 약간 이런 문제를 뭐 다루는거나 아니면 좀 이런 어떻게 보면 크고 좀 개인적이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자리인데, 저는 오히려 강연을 들으면서 좀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서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하게도 16년부터 18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했고, 이제 우연히 카투사에서 복무를 하게 됐고, 우연히 이제 그 사드를 디플로이하는 이제 담당을 하는 부대에서 제가 그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카투사 군대장으로서 이제 17년쯤에 그 이제 저희 부대에서 실제로 사드를 성주로 옮기는 그 작전을 이제 좀 담당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맡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게, 그 성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길가에 이제 저희 이제 약간 그 시위대들이 이제 저희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피해서 가는 경로를 막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느꼈었던 게 저희가 이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이거를 딱 디플로이하고 결정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저희 국민 내부에서도 이거를 할지 말지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아직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한 방향으로 가자는 좀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를 그 점에서 많이 느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방과 약간 뭐 중국적 가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차이점 중 하나가 중국은 또 이제 약간 공산당에서 한번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좀 다 같이 이제 국민들이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이런 미중 관계가 있을 때 혹시 이런 자유 진영과 중국 진영의 좀 국민들 마음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1장으로 가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삼키는 정치. 사실 민주화는 좋은 거죠. 그래서 87년에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 민주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 공권력이 너무 흐물흐물해졌다.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전원인가요? 미국으로? 네, 우리는 미국에 가면 여러분이 느끼게 되겠지만 폴리스 라인이라는 것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제압당합니다. 그게 뭐 테이저건이든지 뭐 방망이든지 주먹이든지 관계없이 일단 국가가 쳐놓은 라인을 넘어가면 그건 뭐 사정 안 보고 제압당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게 없죠. 오히려 경찰이 폭행을 당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화가 공권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11장 시간 없으면 비행기까지 가져가기 너무 무겁죠? 11장만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리벨리어스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리벨리어스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적이지 않아요. 단 하나 예외를 빼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 빼고는 뭐냐 우리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오디션을 했는데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이 프로세스가 플로우가 있어 떨어졌다. 불공정했다. 이런 담론이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만들어낸 이제 되게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원정 시위라는 겁니다. 원정 시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NGO들이 시민단체들이 협상이 벌어지는 외국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한국에서 시위했을 때는 정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스 라인이고 뭐고 강목 들고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경찰이 도망치고 하는 건데 미국에 딱 가는 순간 폴리스 라인을 유치원 학생처럼 그냥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딱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제도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학습을 시켜야 이 국가가 어느 체제로 가는구나. 그러면 제 퀘스천은 여러분 이제 사회학도들도 많고 인문학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 초기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 DNA가 진짜 리벨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주의하고 싸워서 이제 물리친 거를 우리 대단한 역사와 전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둘은 합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희가 이제 5시 반까지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재호 교수님을 더 오래 잡아줄 수는 없고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한문학 공부하는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발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언론에서 읽기로는 이제 중국이 품질 관리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통과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들로 이제 중국에서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와 산업의 혼란이 빚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때 유사시에 발동시킬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아니면 혹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대처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두 학생도 질문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세대학교 학생이고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약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매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 세국구열도 디아위다오 사건 때도 그때 거기 있었고, 막 일본 백화점이나 막 차 같은 거를 부시고 막 이런 시위도 직접 목격하고 집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인식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제 나중에 유학 가서 뭐 큰 일을 할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뒤에 한 학생 있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 전공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방금 앞선 학생 질문과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짧게만 훑어봤지만 학자의 역할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무엇이 될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로 제기해 주셨던 뭐 외교 안보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관료분들, 그리고 많은 캠프로 간 전문가들, 사실 선생님의 제자일 확률도 높고 혹은 그 선후배들의 일 확률도 높다라는 면에서 한 가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몇 개 소수의 수도권 대학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학들의 중국 유학생들로 대학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교수들 입장에서든 학생들 입장에서든 실제로 중국 국적의 학생들 혹은 조선족이라고 보통 명명되는 중국 동포들과 많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걸 학계에서 해결 혹은 대응하면 좋을지, 혹은 교수님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학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답하고요. 첫 번째는 요소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초보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우리 정부는 사드 사태 이후 지난 4년 동안 뭘 했나?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한 것들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얘기한 얘기는 자연과학이나 공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현실의 정책과 훨씬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공학이나 이쪽도 그런 것 같아요. 원자력이나 뭐 4대 강 뭐 이런 거 보면 꼭 공학이나 이쪽이 정책과 연관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회과학보다는 답이 있을 것 같은 공학과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쫙 나뉘어서 하는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전문가가 대접받거나 평가받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선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캠프 그런 데 가서 먼저 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전문가구나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생이 뭘 해야 되는가, 유학생들은 뭐 해야 되는가. 저는 요즘 세대들한테 선공후사를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사위공을 해라. 자기를 정말 멋있고 튼튼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로 만들어서 언젠가 기회가 올 때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라. 이사위공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얘기입니다. 네, 2001년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할 때 두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클린턴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역사에 남을 스피치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21세기 경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용을 하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it will move China in right direction. 그래서 그 right direction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비슷한 걸로 수렴될 거라는 전략적인 포용론을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에 그 중국 대표로서 서명식에 이제 참가한 중국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들이 만든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새로운 룰을 쓰는 순간이 오겠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중국의 노림수가 저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서방 사람들은 너무나 나이바구나. 결국은 걔들의 이 꿈이 중국이 이루게 해주는지 아니면 중국의 계획대로 이제 시간이 되는지.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최소한 클린턴의 그런 그랜드 스트래티지는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될 미국이 모든 것이 다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그 파리잔이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라가 갈라져 있는 그런 정말 그 슈퍼파워의 황당한 모습인데 중국에 대해서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원보이스로 중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위협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20대의 중국 애들은 점점 더 민족주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래들은 점점 현중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기성세대 특히 한국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괴리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끌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지혁 교수님이 생존의 기로라고 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른바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훌륭해서 학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지만 결국은 in the end paying back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선, 아마 공동체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항상 이런 것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인가. 최소한 정지혁 교수나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뭐 발전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걸 향해 싸웠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대한민국이 어떤 멋진 나라가 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지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